어느 해 3월 새벽 4시, 저는 양말만 신은 채 어두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 든 건 돈도 미래도 아니었습니다. 들키면 외출이 아니라 실종이 될 수 있었죠. 뒷문을 여는 순간 3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보호라고 불렀지만 제가 느낀 건 감옥이었습니다. 그날 공항에 뉴스가 나온 뒤부터 제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짐이 됐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그 밤,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하는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과연 저는 그 문을 열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아이였습니다. 마카오 국제학교 복도를 뛰어다니던 그 시절, 제 이름은 김소리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숙제, 시험, 친구 그런 게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평범함이 죄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집을 비우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실 때마다 꼭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소리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항상 따뜻했고 그분이 사오시는 일본 과자 냄새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달콤한 팥빵 냄새가 현관을 가득 채우던 그 순간들이 제겐 행복의 전부였어요. 2017년 2월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뉴스에서 아버지 얼굴이 나왔을 때 저는 학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이 사람 내 아빠 닮지 않았어.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이라는 낯선 장소, 쓰러진 아버지,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독살, 암살, 김정남. 지금 서울 원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믿기지 않습니다만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지워졌습니다. 사흘 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제 하루는 허락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제 손을 꽉 잡으셨죠. 그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마카오의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친구들이 다니는 카페, 방과 후 들르던 서점, 주말마다 산책하던 해변.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제 세상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 수 있어요? 제 물음에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들고 현관 밖으로 나갔죠. 복도에 울려 퍼지던 제 가방 바퀴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게 제 평범한 인생과 작별하는 소리였어요. 비행기는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마카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돌아올 거야. 이건 꿈일 거야.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저는 김소리라는 이름과 함께 제 미래도 그 섬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변수로 살아야 한다는 걸. 도착한 곳은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저택이었어요. 높은 담장, 경비원, CCTV.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고모라고 불러야 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여정.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깐만 좋아요로 기록 남겨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규칙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첫 만남에서 제게 건넨 말은 단 한 줄이었어요. 여기선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투명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요. 김여정이라는 이름 앞에서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아니,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베이징 저택에서 보낸 첫 한 달 동안 저는 그분을 관찰했어요. TV에서 보던 미소 띤 얼굴과 실제 모습은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어요. 하루에 10마디도 안 했죠.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명령이었습니다. 7시. 끝방. 조용히. 주어도 동사도 없었지만 아무도 되묻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고모와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거리에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아른거렸죠. 저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이 그립니? 고모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분은 찻잔을 입에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소리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건 내 아버지가
멀리 계셨기 때문이야. 그 말의 의미를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찻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이제는 달라. 내가 밖에 나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다 누군가에게는 이용거리가 돼. 알겠니? 그날 밤방으로 돌아온 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고모의 말이 협박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 전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마 세 가지 다였을 겁니다. 한 달 뒤, 우리는 평양으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였어요. 긴 터널을 지나며 창밖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중국의 화려한 간판들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가끔씩 깜빡이는 불빛만 보일 뿐이었죠. 기차가 국경을 넘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 이름도 함께 넘어가고 있다는 걸. 평양역에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운 공기. 역대합실에는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허리가 굽어졌습니다. 여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고모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여기선 내 생각을 말로 꺼내지 마. 생각은 생각으로만 간직해. 그게 너를, 그리고 내 어머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날 이후 저는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배워야 했습니다. 고모의 집은 평양 중심부의 고층 아파트였어요.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지만 저는 그 강을 내려다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 건너편에는 제가 절대 갈 수 없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집에는 고모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저보다 어렸지만 눈빛만큼은 어른 같았어요. 특히 아들은 저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제 여기 사는 거야? 응. 그럼 너도 이제 우리처럼 갇힌 거네. 19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갇혔다는 표현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 집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김여정의 조카로 산다는 건 보호받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받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 차가운 시선과 짧은 명령들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고모의 아들, 제가 편의상 민혁이라고 부를게요. 그 아이는 20살도 안 됐는데 이미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지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방은 3개였습니다. 고모 방, 민혁 방, 그리고 저와 딸 수진이가 쓰는 방. 처음엔 어색했죠. 15살 소녀와 17살의 제가 한 방을 쓴다는 게 어색할 수밖에요. 수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어둠 속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는 밖에서 학교 다녔어요? 응. 마카오에서. 거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는 친구라는 말 조심해야 해.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수진이가 다시 물었죠. 부러워요. 나는 친구가 없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아이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친구가 없다니. 아침마다 식탁에 모였습니다. 고모는 가끔 자리에 없었지만 있을 때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모두가 숨소리조차 조심했죠. 아침 식사는 늘 같았습니다. 흰 쌀밥, 된장국, 김치, 계란 후라이.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상이었지만 그 식탁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지, 누가 말을 꺼낼지 모든 게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밖에 나가도 돼요? 어디? 그냥 산책이라도. 안 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였어요. 민혁의 손에 쥐어진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집안 공기는 항상 무거웠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빵빵하게 들어와 따뜻했지만 마음만큼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거실 창문은 늘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럴 때면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졌습니다. 나도 외로워. 나도 무서워라는 말을 손으로 전하고 있었던 거죠.
민혁은 혼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주로 역사책이었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너 프랑스 혁명 알아? 우리도 꿈꾸면 사라져. 그래서 우리는 꿈을 말로 하지 않고 눈으로만 해.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채널은 정해져 있었어요. 뉴스와 다큐멘터리, 그리고 승리와 위대함을 찬양하는 프로그램들. 민혁과 수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니, 수진이가 어느 날 밤 속삭였어요. 나는 언니처럼 밖에서 살아본 사람이 부러워요. 적어도 언니는 자유가 뭔지 알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감옥이 감옥인 줄도 모른 채 자라왔구나. 태어날 때부터 세상 안에 있었으니 하늘을 나는 게 어떤 건지 상상조차 못하는 거구나. 지금 서울에서 이 글을 쓰면서도 그 아이들 생각을 합니다. 민혁은 지금도 그 집에 있을까요? 수진이는 친구를 사귀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금빛 감옥 안에서 웃음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 집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간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고모가 자리에 있을 때면 말이에요. 6시 정각,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고모, 민혁, 수진, 그리고 저. 4명이 앉기엔 넓은 식탁이었지만 공기만큼은 좁았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북쪽식 김치라 신맛이 강했죠. 저는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마카오에서 먹던 김치는 이것보다 훨씬 달았거든요. 하지만 입맛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고모 앞에서는 모든 게 감사해야 했으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고모가 숟가락을 들면 우리도 들었습니다. 한 박자 늦게요. 고모가 한 숟가락 뜨면 우리도 한 숟가락. 고모가 반찬을 집으면 우리도 집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4명이 똑같은 속도로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가끔 고모가 민혁에게 물었죠. 오늘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계속 그래야 해. 끝.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민혁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재미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됐어요. 수진이에게는 더 짧았습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15살 소녀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는 생겼는지, 고민은 없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저는 더 투명했습니다. 고모는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가끔 눈빛으로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넌 잘 있지? 넌 조용하지? 넌 문제 일으키지 않지? 그 눈빛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실수가 있었습니다. 민혁이 국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식탁보에 쏟아졌죠. 쨍그랑 그 소리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모가 바라보는 순간 그 소리는 그릇이 깨진 소리가 아니라 우리 숨이 부러진 소리였습니다. 민혁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냅킨으로 국물을 닦으며 민혁을 쳐다봤을 뿐이에요. 그 침묵이 어떤 꾸중보다 무거웠습니다. 민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수진이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죠. 정신 차려. 3글자였습니다. 고모가 던진 말은 단 3글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산더미 같았어요. 그날 밤 민혁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억눌린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선명했어요. 20살도 안 된 청년이 국그릇 하나 떨어뜨렸다고 우는 집. 그게 우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엔 정치 이야기가 절대 금기였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밖에서 무슨 소문을 들었든, 식탁에선 입 밖에 내면 안 됐어요. 한 번은 수진이가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내려다 제가 발등을 살짝 밟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식사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는 도우미 아줌마가 했어요. 우리는 식탁을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투명한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도 밥을 먹을 때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서울의 식당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을 때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든 상관없고 대화가 끊이지 않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 가슴 한편이 먹먹해져요. 침묵이 말보다 무거운 식탁. 그곳에서 보낸 7년은 제게 말하는 법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말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너무 잘 알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탈출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건 금기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무도 김정남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마치 그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침묵으로 그분을 지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고모의 집을 방문하는 간부들, 경호원들, 심지어 청소하러 오는 아줌마들까지 모두가 저를 볼 때 묘한 눈빛을 보냈어요. 동정인지 경계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그 시선들. 저 아이가 그분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제가 지나가면 뚝 끊기는 대화들. 저는 투명했지만 동시에 모두의 표적이었다. 역설적이죠. 어느 날 고모의 오랜 동료라는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의 피를 이어받았구나. 얼굴이 닮았어.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고모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거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고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남자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그분의 딸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해선 안 된다. 밤마다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카오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던 따뜻한 손, 일본 과자를 사오시며 웃던 얼굴, 자유롭게 살아라고 하시던 목소리. 그분은 자유롭게 사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계셨나요? 2019년 봄이었습니다. 우연히 민혁의 방에서 오래된 신문을 봤어요. 2017년 2월자였죠. 아버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아버지의 흐릿한 사진만 보였어요. 공항에서 찍힌 마지막 모습. 언니, 민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거 보지 마. 고모가 알면. 알아.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왜 돌아가셔야 했을까?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제가 김정남의 딸이어서? 다음 날 아침, 고모가 말했습니다. 소리야, 내가 조용히 지내는 게 내 어머니를 지키는 길이야. 알지? 네, 내 아버지는 조용히 살지 못했어. 그래서 그렇게 됐어. 넌 그러면 안 돼. 그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고이자 충고, 협박이자 보호. 고모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한 문장 안에 여러 뜻을 담아서요.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마카오에서 함께 웃던 친구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휴대폰은 압수당했고 인터넷은 감시받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삼촌 보고 싶어요? 응. 나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항상 바쁘고 우리 가족은 가족 같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적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따뜻함을 몰랐던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정체성은 흐릿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김소리인가? 김정남의 딸인가? 아니면 그냥 김여정의 보호 대상인가? 지금 서울에서 이 글을 쓰면서도 여전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집에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었고,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것.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그 7년이 결국 저를 탈출로 이끌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제 운명을 바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어요. 평양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드는 게 보였죠. 마카오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었어요. 고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소리야, 잠깐 이리 와. 거실에는 고모와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민혁과 수진이는 학교에 간 시간이었어요. 고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25이야. 내 또래면 결혼도 생각할 나이지. 갑작스러운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당 간부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나이는 좀 있지만 성실하고 충성심도 강해. 내게 소개해 주려고. 숨이 막혔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넌 조용히 여기서 살면 돼.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야. 저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떨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정하고 싶습니다. 순간 고모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섭도록 고요한 눈빛. 마치 제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 고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죠.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야, 여기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너의 미래? 그런 건 우리가 정해줄 수 있어.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너도 알잖아.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 넌 선택할 수 있어. 조용히 여기 남아서 평범하게 살거나 아니면 고모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의 뒤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 시간을 줄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대로 여기서 살 것인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이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뒤 고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분을 만나보자.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아니, 나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이미 이곳을 떠날 계획을 세울 거니까요.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만약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갈 거야? 민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나는 못 나가. 내가 나가면 수진이가 위험해져. 엄마도. 나는 여기 남아야 해. 그의 눈빛에서 체념을 받습니다. 21살 청년이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눈빛. 하지만 언니는 달라. 언니는 나가야 해. 왜? 언니는 밖에서 살아봤잖아. 자유가 뭔지 알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여기 갇혀 있으면 죽는 거야. 천천히.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간다. 어떻게든 나간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여기서 천천히 죽느니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다. 고모의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너의 미래는 우리가 정해줄 수 있어라는 그 말이 제게 미래를 스스로 정해야겠다는 결심을 주었으니까요. 지금 서울에서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고모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자유롭게 숨 쉬고 있습니다. 탈출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2024년 3월, 고모가 출장을 갔습니다. 사흘간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경호원과 관리 요원이 집을 지켰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경호 책임자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새로 온 사람은 규정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타입이었죠. 고모가 없으니 경호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날 밤 민혁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지금 나올 수 있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민혁은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뒷문.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오빠, 물어보지 마.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냥 엄마 측근 중에 양심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분이 도와주기로 했어. 왜? 그분도 아이가 있대. 언니 나이쯤 되는. 그래서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대. 민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실패하면 나도 위험해. 수진이도. 그래도 언니는 나가야 해. 눈물이 났습니다. 너는? 나는 여기 남아. 누군가는 남아서 수진이를 지켜야 하니까. 다음 날은 연겁처럼 길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수진이와 TV를 볼 때도 머릿속은 오직 새벽 4시 뿐이었어요. 밤 11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여권, 약간의 돈,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 3시 50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언니는 비겁한 사람이야.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소리가 들릴까봐 양말만 신고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쿵쾅, 쿵쾅. 심장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3월의 평양 새벽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김소리? 네, 나 따라와. 말하지 마. 우리는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어요.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에 타. 낡은 승용차였습니다. 뒷좌석에 담요가 있었어요. 이거 덮고 엎드려 있어. 검문소 지날 때까지. 차는 출발했습니다. 담요 아래서 숨을 죽였어요. 차는 덜컹거렸고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10분, 20분. 잠깐. 차가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군인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담요 밑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죠. 어디 가십니까? 신의주. 친척집. 뒤에는 짐입니다. 군인이 뒷좌석을 확인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십시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담요 밑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도의 눈물인지 공포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차창 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야. 압록강. 중국과의 국경. 여기서 내려. 저기 보이는 집으로 가. 거기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긴. 난 그냥 내 양심을 지킨 것뿐이야. 그분은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강가에 서 있었어요.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 지금 서울에서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자유, 한 걸음 물러서면 감옥. 저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뒤 3개월은 악몽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숨어 지냈어요. 조선족 분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뒷방에서요. 낮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단속하면 북으로 송환될 테니까요. 밤에만 잠깐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어요. 조금만 참아. 태국 가는 길을 찾고 있어.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들과 연결돼 있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출발이야. 짐은 최소한만. 우리는 다른 이름의 서류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어요.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만약 걸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다음, 출입국 직원이 제 여권을 받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도장을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동남아시아는 뜨거웠어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습하고 무덥고 그리고 자유로웠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숙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죠. 거기서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했습니다. 신원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당신이 그분 맞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2주가 걸렸습니다. 그 뒤로 확인 절차가 이어졌고 저는 그 기간 동안 방에만 있었어요. 태국에 왔지만 여전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준비했습니다. 몇 달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7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 아니, 정확히는 처음 밟는 대한민국 땅이었죠. 입국장을 나오자 담당 직원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 소리 내어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다는 것, 마트에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 버스와 지하철을 카드 하나로 탈 수 있다는 것. 가장 놀란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북한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여정 사진도 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더군요. 민혁 오빠와 수진이는 잘 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나온 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지, 혹시 제 탈출 때문에 고생하진 않았을지.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평양에서 살던 고급 아파트보다 훨씬 좁았지만 여기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제가 선택한 공간.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울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차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가게 음악 소리. 평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생기 있는 소리들이었죠. 처음으로 혼자 편의점에 갔습니다. 원하는 걸 고르고, 계산하고, 나왔어요. 아무도 제게 어디 가냐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뒤를 따라오지 않았죠. 이게 자유구나 실감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이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가끔 악몽을 꿉니다. 김여정의 차가운 눈빛, 침묵의 식탁, 압록강을 건널 때의 공포. 하지만 깨어나면 제 방이고, 제가 고른 이불이고, 자유로운 서울입니다. 북에 남은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요? 민혁 오빠와 수진이는 무사할까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통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양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인으로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7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3개월을 도망 다니고 목숨을 걸고 여기 왔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처음으로 나로 살고 있으니까요. 김정남의 딸도 김여정의 조카도 아닌 그냥 김소리로